안녕하세요. 1교시에서 2교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계순환 과정과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순환 과정은 결산 과정입니다. 결산을 하는 이유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죠.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1년 동안의 손익 현황과 자산 무채를 알 수가 있고 법인세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순환 과정은 결산 과정이고 회계순환 과정의 마지막 목적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회계순환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계정별 원장이나 거래처 원장 등도 다 부수적으로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이란 회계순환 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회계기간 말, 보통 12월 말이죠. 회계장부를 마감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산이 되지 않았을 때는 전부 수기로 해서 전표를 작성하고 계정별 원장을 작성하고 합계시한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회계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분계를 하게 되면 그 분계들이 계정별 원장으로 전기가 되고 또 시산표가 나오고 수정 분계를 넣게 되면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고 결과 재무제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있어서는 회계순환 과정을 대부분은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계 프로그램을 처리를 해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단지 분계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분계 이후의 모든 절차는 재무제표 작성까지는 회계 프로그램에서 해주게 되니까 지금에 있어서 회계순환 과정이라는 것은 분계를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다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저희 지금 요즘에 있어서 회계순환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분계를 하는 것이고 분계를 할 때 경제적 거래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 동안 수많은 분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분계들을 나중에 다시 하나씩 확인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경제적 거래를 분계로 반영할 때는 그 경제적 거래에 가장 적합한 분계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계순환 과정은 제일 첫 번째가 거래 사건의 식별입니다. 이것은 내가 돈을 주고 원재료를 사왔다. 그건 거래지 않습니까? 또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원재료를 사왔으면 그 사건을 돈을 주고 원재료를 사왔다고는 표기할 수 없으니까 분계라는 짧고 간결한 방식을 통해서 돈을 주고 원재료로 사온 것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계 처리고요. 회계 처리를 잘한다는 것은 가장 적절한 분계,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경제적 거래, 경제적 사건을 전표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에 있어서 회계 프로그램이 많이 발달한 요즘에 있어서는 회계순환 과정이라는 것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계입니다. 그 이후 단계는 수정 분계도 분계 일종인데 수정 분계는 1년에 연말 또는 월결산을 하면 매월 말, 분기결산을 하면 매 분기말, 반기결산을 하면 매 반기말, 연 1회 결산을 하면 매 연말에 입력하는 분계로서 이것은 거래나 사건을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를 평가하는 분계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계이고 결산 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수정 분계입니다. 자, 그럼 회계순환 과정에서 그 용어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분기라는 것은 거래 내용을 차변과 대변에 나누어 적는 일입니다. 차변과 대변은 앞에서 봤듯이 차변은 자산, 대변은 부채 자본, 차변은 비용, 대변은 수익이 오게 됩니다. 차변은 자산이 오게 되니까 자산의 증가가 오게 되는 거죠. 자산의 감소는 그 반대편인 대변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기 때문에 그 반대는 부채의 감소는 차변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본과 수익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라는 것은 분계장의 거래 기록을 총계정 원장의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것이죠. 총계정 원장, 그러니까 매출 원장, 현금 원장, 매출 채권 원장 등에 옮겨 적는 것인데,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는 이제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분계를, 회계전표를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산표는 총 계정 원장에 기록된 계정 과목, 그리고 금액들을 표 하나에 찍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변 잔액, 대변 잔액이 나오고 차변 합계, 대변 합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총합계를 비교해서 금액이 다 맞아야만 대차 균형에 따라서 전표 금액이 분계가 바로 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시산표 중에서는 합계잔액 시산표가 대부분 쓰이고요. 합계잔액 시산표에는 차변잔액, 대변잔액,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나오게 되는데, 그 합계의 총합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간혹 저희가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면 합계잔액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틀린 걸 찾기 위해서 해당 전표로 들어가 보면 분계 시에 차변 대변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69만 원인데 96만 원으로 입력했다든지, 자기는 모르게 그냥 입력을 하는 것이죠. 많은 전표를 빨리 칠하다 보니까. 그래서 합계가 틀리냐 맞냐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사용하고요. 또 그 계정 과목별로 해당 계정이 적정하게 반영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도 합계잔액 시산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수정분계는 한 회계기간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정확히 책정하고 기말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잔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하여 회계기간 말에 하는 분계입니다. 결산을 하기 위한 분계인데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가상각비 분계는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것이고, 무형자산 상각비는 무형자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각에 의해서 감소시키는 과정이죠.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 그리고 대여금 등 자산의 손상 가능성을 보고 손상이 되었으면 그것을 비용 처리해서 자산에서 차감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 비용 안분 등은 선수수익, 미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등을 재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정분계라는 것은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넣는 분계입니다. 보통은 일반 분계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분계를 입력하지만 수정분계는 결산 시점에 해당 자산 부채를 평가하는 분계를 넣기 때문에 결산에서만 발생하게 됩니다. 역분계는 전년도 말에 실시한 결산 분계 가운데 특정 계정을 당기 초에 정반대로 하는 분계입니다. 예를 들면 이자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게 미수 수익이라고 하면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을 잡는데요. 그 결산 분계를 연초에 반대로 분계를 하는 것입니다. 즉 차변에는 이자 수익, 대변의 미수 수익으로 분계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 역분계, 분계를 연말 결산 분계를 거꾸로 한다고 해서 역분계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회계처리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역분계는 이해하기 좀 힘드신데요. 예를 들어서 이자를 매년 받는 이자가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정기예금을 7월 1일 날 가입을 했다. 근데 만기가 1년이면 올해 7월 1일 날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만기는 내년 6월 30일이 되겠죠. 근데 이자 금액이 1억이면
올해는 6개월치 이자인 5천만 원을 미수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 미수수익 5천만 원, 차변, 대변의 이자 수익 5천만 원이 되죠. 자, 그러면 내년에 가서 보면 내년에는 이자를 현금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6월 30일 받게 되는데 1억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1억, 대변의 이자 수익 1억 이렇게 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말에 6개월치 이자 5천만 원을 미리 인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가서 6월 30일 날 만기 시점에 이자를 받을 때 그냥 간편하게 보통예금 1억, 이자 수익 1억 회계 처리를 해도 기간 경과 수익이 잘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올해 말에 계산한 미수 수익 5천, 이자 수익 5천을 1월 1일 날 역분기를 하게 되면 이자 수익은 차변에 5천이 되고 미수 수익은 대변이 5천이 됩니다. 그래서 6월 30일 이자를 받을 때 보통예금 1억, 이자 수익 1억으로 그냥 기간 경과 없이 반영을 해버리게 되면 역분기 때 이자 수익을 5천만 원을 차변으로 보냈기 때문에 올해 인식한 이자 수익, 내년에 인식하는 이자 수익, 6월 30일에 인식한 이자 수익 1억과 기초 역분기한 5천만 원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은 5천만 원만 인식이 되고 미수 수익 또한 역분기로 대변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분기에서는 대변의 미수 수익이 5억이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 경과 수익을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현금이나 수익을 인식했을 때 총액으로 다 그대로 반영을 해버려도 기간 경과 수익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분기가 역분기입니다.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거라고 되는데요. 향후에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역분기의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분기는 분기를 기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간 경과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분기입니다. 자, 회계순환 과정에서 이제 제가 경제적 사건을 예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경제적 거래는 2020년 1월 달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월 달 경제적 거래를 가지고 이 1개월간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제적 거래는 금액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1월 1일 날은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2,000원의 자본금을 유상증자하고 기타 비용이 나가고 원재료 쭉 구입을 하기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오른쪽에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분개를 해야 되는데 분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는 왼쪽과 동일하고요. 자, 법인 설립을 자본금 유상증자를 했다. 자본의 증가죠. 자본 증가는 어디를 했습니까? 대변. 그래서 자본금 대변에 2천만 원. 자, 보통예금은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변이겠죠. 차변의 보통예금 2,000원. 다음 사무실과 공장의 임차보증금을 300원 지급하였습니다. 자,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면 임차보증금에는 자산이 생기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임차보증금 300만 원. 근데 보통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통예금 300원을 그 건물주인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예금 300원이 감소하게 되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 보통예금 300원. 다음 원재료 45개를 구입해서 1월에 30개를 사용했습니다. 그 450원을 45개 구입 대금이 450원인데요. 그럼 일단 원재료를 샀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죠. 그래서 원재료 450을 차변에 잡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재료 대금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매입 채무를 부채 증가하니까 대변 450원을 대변에 잡습니다. 다음 사무실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해서 자산이 증가했네. 그럼 차변의 비품 150을 잡고요.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을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 150, 자산의 감소, 대변에 보통예금 150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원재료 대금을 이제 지급합니다. 이 원재료 대금은 1월 3일 날 구입한 원재료 대금인데 450원 중에서 50원은 2월에 지급하고 400원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원재료 대금은 매입 채무였으니까 부채의 감소니까 대금을 지급하면 부채는 감소하게 되죠. 그 차변에 매입 채무 400원을 잡고 보통예금이 나가니까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400을 잡습니다. 다음에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판매 대금은 400원인데요. 제품을 판매했다. 그러면 수익이잖아요. 수익은 대변이라고 했으니까 대변의 매출 400원을 잡고요. 자, 매출했으니까 이 돈을 받아야 되죠. 돈은 보통 매출하고 나서 일정 기간 이후에 받으니까 우리의 채권이 됩니다. 채권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니까 매출 채권은 차변에 400원. 다음 1월 28일 날 거래처와 식사를 하였습니다. 20원을 썼습니다. 거래처 식사는 접대비죠. 편의상 제가 판매관리비와 제조비 구분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비용이니까 차변, 접대비 판 20원. 식사비를 지급했으면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대변, 보통예금 20원. 그리고 1월 29일 날 판매한 제품 대금 400원을 다 회수했습니다. 대금을 회수했으면 돈이 들어오겠죠. 자산의 증가, 보통예금 400원, 차변. 자, 근데 매출채권이 있던 채권이 없어졌으니까 자산이 감소했죠. 매출채권 400, 자산 감소는 대변. 대변의 매출채권 400. 자, 그리고 또 1월 30일 날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500원. 그러면 매출이 생기겠죠. 수익은 대변이니까 대변의 매출 500. 그리고 채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으니까 자산의 증가, 매출 채권 500원, 차변. 자, 1월 30일 날 그 판매한 제품을 우리 회사가 운반해 주세요 해서 그 운송하는 차량을 불러서 운반비를 지급했습니다. 우리 제품을 저희 회사까지 운반해 주세요. 그래서 돈이 지출됐으니까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18원. 그리고 운반비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운반비 18원. 제품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제품 운송비는 판매관리비입니다. 하지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구매할 때 우리가 운송비를 지출하게 되면 그것은 제품 제조 과정에 들었으니까 제조원가가 되겠죠. 그 제품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판매관리비입니다. 이 경우에는 운반비가 만들어진 제품을 운송하는 것이니까 제품이 완성된 이후에 치르니까 판매관리비로 넣습니다. 그래서 운반비, 판매관리비입니다. 다음 1월 31일 날 생산인원의 4대 보험료. 보험료는 보통 2월 다음 달 10일 날 지급하게 되는데 20이 발생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복리후생비를 한다고 했을 때 생산인원은 제조니까 비용이잖아요. 복리후생비 제조 20원 차변. 자, 1월 10일 날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 우리 채무가 발생한 거죠. 그 부채는 대변이니까 미지급금 20원. 밑에 관리인원의 4대 보험료 마찬가지 2월 10일 날 지급하는데 30원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걸 다 복리후생비라고 봅시다. 그러면 비용이니까 복리후생비 차변에 가야 되지. 복리후생비 판관비 30원. 그리고 채무가 발생했으니까 대변, 미지급금 30. 대변에. 그리고 1월분 공장 전기료. 이 전기료는 2월 1일 날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공장이니까 제조잖아요. 그래서 전력비인데 제조원가에 180원. 비용이니까 차변. 부채의 증가는 마찬가지 대변이니까 미지급금 180. 왜냐하면 2월 1일 날 지급하니까 1월 30일 현재는 그냥 부채만 남아있는 거, 채무만 남아있는 거죠. 다음 제품 제조 인원은 1월 급여를 현금으로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00원. 그럼 비용이니까 차변. 그런데 제품 제조니까 임금, 가로 열고 제조 100원. 비용이니까 차변. 보통예금 감소했으니까 자산의 감소는 대변, 보통예금 100원. 대변에. 자, 격리사원은 1월 급여 15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잖아요. 근데 격리사원은 제조가 아니니까 일반 관리직이니까 판관비, 급여, 판, 비용이니까 차변 150. 보통예금을 지급하면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150. 자, 1월 30일 날 1월 공장 전화요금 이것도 2월 1일 날 지급하네요. 그 5원이 발생했습니다. 공장 쪽이니까 제조원가가 되겠죠. 통신비 제조 5원. 그리고 보통예금은 2월 1일에 지급하니까 1월 31일 날은 부채입니다. 부채 증가 대변 미지급금 5원. 1월 사무실 전화요금 이것도 2월 1일 날 지급합니다. 그럼 비용이니까 차변이죠.
전화요금이니까 통신비인데 사무실이니까 제조가 아니지 판관비 15원 차변에 부채 증가했으니까 미지급금 15원. 자, 1월 30일 날 예금이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2원이 발생했습니다. 자, 수익은 대변이라 그랬죠. 그 이자 수익 2원은 대변. 이자 수익이 돈으로 들어왔어요. 자산의 증가. 대변, 보통예금, 차변에, 보통예금, 사실증가의 차변, 보통예금, 차변에 2원. 그 1월 30일 날 우리은행에서 만기 2년 자금을 차입했습니다. 우리는 창업기업이니까 우리가 신용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자금을 차입했습니다. 자, 자금이 1,000원이 들어왔죠. 자산의 증가, 보통예금 1,000원. 부채도 증가했잖아요. 그죠? 부채인데 만기가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부채 증가는 대변인데 계정 과목은 장기차입금 1,000원.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경제적 거래를 오른쪽에 분개로 정확하게 표시하는 게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만드는 제일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이 분개를 정확하지 않고 엉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재무제표도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분개가 중요한 것이다. 분개는 경제적 거래를 잘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비용을 판매관리비로 한다든지 판매관리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조원가로 한다든지 그렇게 분개를 해버리면 나중에 제품 제조원가 명세서랑 손익계산서 판매관리비가 잘못되겠죠. 제조원가에 들어갈 게 판매관리비에 가 있고 판매관리비에 들어갈 게 제조원가에 가 있고 일반적으로 현업에서 보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원가가 연간 비용들이 어떤 때는 판관비, 어떤 때는 제조원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규칙성이 없는 거죠. 저희가 회계감사를 하다 볼 때 이렇게 분개를 잘못하면 저희가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될 일을 다시 두 번 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순환 과정의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거래를 분개로 잘 반영하는 것이고 원가 항목과 판매관리비를 정확하게 원가 판매관리비로 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가를 판매관리비에 넣는다든지 판매관리비를 원가에 넣는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정확한 제품 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숫자들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회계순환과정과 결산에서 요즘은 전부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개입니다. 그리고 수정 분개는 하는 게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면 됩니다. 분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 판관비를 정확하게 원가 판관비를 분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도 정확하게 분류를 해야 되고 해당 경제적 거래에 맞는 정확한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분류를 하게 되려면.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학계잔액시산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학계잔액시산표는 왼쪽 양쪽 끝에 잔액이 있고 왼쪽 잔액은 차변 잔액이고 오른쪽 잔액은 대변 잔액입니다. 그리고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있고 차변 합계, 대변 합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학계잔액시산표라고 합니다. 보면 잔액이 양쪽으로 동일하고 차변, 대변 금액도 양쪽으로 동일합니다. 이렇게 합계가 일치해야만 대차 균형으로 분개할 때 차변, 대변 금액이 모든 전표에서 정확하게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잔액이나 차변 합계, 대변 합계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어느 전표에서 차변, 대변 금액이 잘못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니까 또 그것을 다 찾아서 그 금액 틀린 거 오류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회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차변, 대변 금액이 다른 것은 금방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과정은 아니고요. 아무튼 전표를 입력할 때는 차변, 대변 금액을 다 잘 맞춰야 된다. 합계가 일치하도록. 물론 대차 균형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만든 학계잔액시산표를 바탕으로 제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1월 달에 분개한 그 분개 내용을 바탕으로 재무상태표를 만들었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은 그냥 올해만 했기 때문에 그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64원은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업 64원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죠. 예. 그 자본변동표에 그 단기말 자본변동 합계 2064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 2064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현금오름표에 기말 현금 2264원은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자산 2264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렇게 재무제표는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1월달 경제적 거래의 붕괴를 바탕으로 제가 학계장학 시산표를 만들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듯이 붕괴를 정확하게 하시면 이렇게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회계순환 과정과 결산을 알아봤는데 요즘처럼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가장 중요한 게 붕괴다. 붕괴를 정확히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순환 과정과 결산 내용을 간략히 살펴봤고요. 다음은 영업순환 주기와 현금 창출 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회사 영업이라는 것은 제조업인 경우에 재고자산을 구입하여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재고자산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해서 현금을 회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을 영업순환 주기와 현금 창출 주기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원재료 구입부터 완제품 판매까지가 재고자산 회전기간, 완제품 판매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할 때까지가 완제품 판매하면 매출채권이 이제 발생하니까 그 매출채권이 생겨난 다음부터 매출채권은 이제 현금으로 회수할 때까지가 매출채권 회전기간. 그리고 원재료를 구입해서 구입을 하면 그 매입채무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날로부터 매입채무 지급일까지 그게 매입채무 회전기간이라고 하고 재고자산 회전기간부터 매출채권 회전기간을 전체 합쳐서 영업사이클, 영업순환주기라고 합니다. 다음에 현금 창출주기, 현금순환 사이클은 원재료를 구입해서 돈이 처음에 지출된 시점은 매입채무를 지급한 시점이죠. 그러면 원재료를 구입했으니까 매입채무 먼저 지급하고 그때부터 매출채권을 회수되면 돈이 다시 우리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출금되었을 때부터 입금될 때까지 기간을 현금전환 사이클, 현금 창출 주기라고 합니다. 이 영업 사이클과 현금 사이클, 영업 순환 주기와 현금 창출 주기는 이렇듯이 표처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회전율과 회수기간, 지급기간으로 우리 회사의 영업순환주기와 현금 창출주기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업순환주기는 재고를 원재료를 구입해서 판매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 재고자 회전기간, 매출채권 회전기간을 영업사이클이라 하고 영업순환주기라 하고 현금 창출주기는 영업순환주기에서 매입채무 회전기간만큼을 빼면 현금 창출주기가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업순환주기, 현금 창출주기 계산할 때 앞에서 영업순환주기는 재고자산 회전기간, 매출채권 회전기간인데 숫자는 제가 재무제표를 임의로 작성을 해서 만든 숫자를 가지고 한 겁니다. 자, 재고자산 회전기간은 일단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매출원가를 가지고 하는데요. 매출원가 나누기 평균 재고자산을 하면 4.6회, 4.6회가 나옵니다. 4.6회는 1년에 4.6회전을 한다는 것으로 회전율이죠. 365를 4.6으로 나누면 79.61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출채권 회전기간은 회전율에서 계산을 하는데요.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액 나누기 평균 매출채권 해서 5.3회.
그래서 회전기간은 365일을 회전율로 나누면 69.4일입니다. 그래서 영업순환주기는 재고자산 회전기간인 79.6일, 매출채권 회전기간인 69.4일을 더하면 149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고를 원재료를 매입해서 매출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149일, 그러니까 30일 하면 대략 5개월이 우리 회사 영업순환 주기가 됩니다. 한 사이클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원재료 매입부터 매출채권 회수까지 약 5개월이 걸리는구나. 그럼 1년이면 2번 회전하고 조금 더 회전을 하는 단계에 있는 거죠. 자, 현금 창출 주기는 영업순환 주기에서 매입 채무 회전 기간을 빼면 됩니다. 자, 그럼 매입 채무 회전율은 매출원가나 단기 매입액을 나누기 평균 매입 채무로 하면 됩니다. 쓰는 분자에 들어가는 매출원가나 매입액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결과는 다르지만 우리 계산할 때 동일한 매출원가 가지고 계속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비교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매출원가를 했는데 매출원가를 평균 매입 채무로 나누면 8.3회전이 나오고 회전기간은 365일을 회전율로 나누면 44.1일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토탈 영업순환이 149일인데 매입 채무 회전기간이 44.1일이니까 현금 창출 주기는 104.9일이 됩니다. 그럼 최초 우리가 매입 채무를 지급한 날로부터 매출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약 104.9일, 약 3개월이 좀 넘게 걸린다는 것이죠. 이렇듯이 재무제표에 있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고 우리 회사의 영업순환 주기가 얼마인가, 현금 창출이 얼마인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재무 비율은 이런 것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고 비율 분석을 하면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기업의 이제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성세 사이클인데요. 기업은 최초 설립, 창업된 이후부터 계속 운영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청산, 파산 절차를 거쳐서 소멸합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을 합니다, 처음에. 그러면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는 거죠. 우리 모든 기대를, 희망찬 미래를 꿈꾸면서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우리도 스타트업 중에 스타트업이지만 나중에 훌륭한 회사로 성장시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매출액, 영업이익, 현금 창출액이 증가해서 기업 가치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이걸 계속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회사의 외부 경제 환경이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IMF나 리먼 브러더스 사태나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런 사태 등으로 이런 경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내부 경영진의 의사결정 실수 등으로 인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현금 창출액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 운전자금이 부족하게 되니까 급여를 주기도 힘든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기업으로서 영업이익이나 현금 창출이 계속 증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발전하니까. 하지만 하다 보면 내 뜻대로만이 아니라 외부 환경 등으로 인해서 회사가 어렵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는 제도가 워크아웃, 회생 등이 있습니다. 워크아웃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업을 운영하면 은행에서 차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차입 원금과 이자를 변제가 어려울 때 우리가 매출액이 감소하고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은행은 특달같이 원금을 일부 변제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출액이 감소해서 운전자금도 부족한데 차익 원리금까지 변제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도산을 피하기 위해서 회사의 주거래 은행 등과
채권 채무 재조정, 즉 채무를 감소시키고 이자율을 인하해서 회사의 도산을 피하고 정상적인 영업차를 도모하는 절차를 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1차적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면 워크아웃을 진행하게 되죠. 물론 그것도 주구란에 동의를 해야 되는 경우에 한입니다만. 근데 워크아웃도 잘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회사를 바로 회사 문을 닫는 게 아니라 회생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회생 절차는 채무가 자산보다 많고 회사의 손실이 축소되어서 운전 자금이 부족할 때 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채무를 재조정해서 채무를 탕감하거나 출자 전환, 그리고 이자 감면 등을 하고 우리 법원 회생법원이나 파산부에 회생 절차를 신청해서 채무를 재조정하고 10년간 채무 변제액을 수립한 후에 출자 전환을 반영한 주주 등을 새로 주주를 재구성해서 회사의 경성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저도 이 회생법원의 조사위원회 일을 하고 있는데 간혹 보면 회생이라는 절차가 모르는 경영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창업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기업이 잘 되면 더할 나위 없고요. 만약에 회사가 어려지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워크아웃이나 회생 절차나 이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있는 절차들을 이용을 하는 것이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이 내용을 별도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거 워크아웃이나 회생은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하는 거고요. 이제 창업을 한 이후에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이제 난 회사를 그만하고 싶다. 내 회사를 누구한테 주기 싫다. 그냥 회사를 없애버리고 싶다. 그러면 그때 하는 게 청산입니다. 청산하고 파산은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청산은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서 차입금을 변제하고 돈이 남으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부채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주주에게 배당 또는 투자금을 일부로 반환되겠죠. 그렇게 하고 회사의 상업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청산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어려워져서 워크아웃도 안 되고 회생도 안 되면 이제 파산을 해야 되는 거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임의로 파산을 하는 게 아니라 법원 파산부에 파산 신청을 하고 파견된 파산 관제인이 자산을 금전으로 환가해서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의 상업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청산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파산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파산부에 파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은 창업에서도 파산까지 절차를 거치는데 우리가 더할 나위 잘 되면 더할 나위 좋고 계속하면 되지만, 회사가 어려웠을 때는 워크아웃이나 회생이라는 이런 법적 제도적인 절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향후에 만일 회사가 어려워지면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이런 절차를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말해 청산은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청산제를 진행할 수 있지만, 파산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파산을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는 파산 선고를 하고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그 기초 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법인세법 등에서 간략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법인데요. 법인세 등의 국세는 모두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내라. 그리고 국세는 신고 기한이 곧 납부 기한입니다. 즉 신고과 동시에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법인세는 사업기간 종료일 후 3개월 이내, 12월 말 법인이면 내년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소득세는 원천세가 있고 연말정산세가 있고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원천세는 급여를 지급한 달, 이번 달에 지급했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연말정산은
올해의 연말정산은 내년 3월 10일까지. 그 종합소득세는 올해의 종합소득은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기 예정은 예를 들어서 2020년 일기 예정은 2020년 일기 예정은 1, 2, 3월인데요. 4월 25일까지. 일기 확정은 4월 6월 달이니까 다음 달 7월 25일까지. 2기 예정은 7월 8월 9월분 부가가치세로서 9월 다음 달 10월 25일까지. 2기 확정은 10, 11, 12월분 부가가치세로서 12월 다음 달인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 내가 이번 달 집을 양도했다, 주식을 양도했다, 아니 집을 양도했다, 부동산을 양도했으면 이번 달 12월 달이죠. 12월 달 말일로부터 두 달, 그러니까 내년 2월 말까지. 그 주식은 예외적으로 상반기 양도는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 주식을 양도했다 그러면 8월 31일까지.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양도했으면 내년 2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에서는 자산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내가 이번 달에 우리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했다. 그럼 증여한 달이 12월 달이니까 증여 신고는 12월 말일로부터 3개월, 그러니까 내년 3월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다음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인데요.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사업 개시 준비를 하니까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지 여부인데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1기는 1월부터 6월 31일까지,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작업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이제 창업 준비를 해서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면 2기잖아요, 2기. 지금 12월이니까. 과세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내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산일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내년 1월 20일 날 신고를 하면 과세기간이라 하면 2기가 되지, 2기. 1기는 벌써 지났으니까.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우리가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면세 사업자는 안 되겠죠.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전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표자, 법인의 대표가 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면 2기가 끝나는 시점, 12월 30일 시점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12월 달에 쓴 비용의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인세 신고 플로인데요. 법인세는 창업을 하면 대부분 이제 법인으로 시작하니까 결산서장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 가산 차감조정을 하고 나온 각 사업자 소득 금액의 비과세 금액, 소득공제 일월권심을 차감해서 과세표준이 나오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법인세 사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공제감면세, 가산세를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법인세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가산차감조정은 세무조정인데요. 세무조정은 회계상이익, 당기순이익을 세무상이익으로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회계상으로는 뭐 평가이익을 인정하는데 세무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평가이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했으면 그건 세무상으로 다시 빼줘야 되거든요. 세무상이익과 회계상이익과 세무상이익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상이익으로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 2월 결손금은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올해 발생했으면 내년부터 10년간 이익이 발생했을 때 올해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2월 결손금 공제라고 하고요.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기에 이익이 발생하고 단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해 작년에는 이익이 발생 세금을 냈고 올해는 결손이니까 세금을 안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결손이니까 좀 억울하다. 그래서 올해 결손금을 내년부터 공제를 원래 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작년에 법인세 납부한 과세소득에다가 올해 결손금을 차감해서 작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거꾸로 간다는 거죠.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위험 결손금은 미래로 공제를 받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는 직전연도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인데 직전연도에 이익이 발생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올해는 손실이 발생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를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 세율은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이하는 22%, 3천억 초과는 25%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창업기업에는 보통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가 대부분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물론 200억을 초과하고 3천억을 초과하면 좋긴 하겠지만 10%, 20% 정도만 세율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금이 과세표준 4억이면 2억 원은 10%니까 2천만 원, 2억 원 초과가 2억이죠. 4억이니까 그 2억은 20%하면 4천만 원 해서 총 6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는 거죠.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합니다. 주요 공제 감면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창업일 때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있고요. 이 경우는 5년간 100% 감면 또는 5년간 50% 감면이 있습니다. 그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100% 감면을 해주고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인 경우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하면 5년간 50% 감면해줍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인 경우에. 그리고 연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매출액이 미만보다 아래에 있으면 5년간 100%를 감면해 주는데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 있을 때는 5년간 100%,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했을 경우에는 5년간 이건 5년간 100%입니다. 이 수익 금액이 4,800원보다 낮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매출이 많지 않으니까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업을 할 때는 여러분이 창업할 때는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잘 아셔서 세금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연구부수를 두고 별도 연구를 하면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는데 연구별 세액공제도 대부분 꽤 큰 세액공제 금액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과밀 억제권역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세법에서는. 그 과밀 억제권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이 있는데 별표 1에 보면 과밀 억제권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고요. 지도상에서 과밀 억제권역은 보면 수도권 서울특별시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랑 밖에서 창업하는 경우랑은 감면 혜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과밀 억제권역이 어딘지는 창업한 곳이 과밀 억제권역에 포함되느냐 안 하느냐는 잘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소기업은 과거에는 뭐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등으로 분류했는데 2015년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매출액 이하는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시 근로자 수 등은 필요가 없이 매출액 기준으로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정신고와 경쟁청구인데요. 수정신고는 과거에 과소납부했을 때 우리가 잘못해서 과소납부했으니까 추가로 납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수정신고입니다. 이때는 과소신고한 가산세금의 10%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를 1일당 2.5 만분의 2.5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만분의 2.5는 연간 9.125%인데요. 지금의 이자율을 예금 이자를 볼 때는 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청구는 우리가 많이 냈을 때, 세금을 많이 냈을 때는 5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우리가 과거에 잘못 신고했으니까 다시 환급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게 경쟁청구입니다. 수능신고는 우리가 과소납부했을 때 추가로 납부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고 경쟁청구는 우리가 많이 납부했을 때
부당하게 많이 납부했을 때 돌려주세요 하고 신고하는 게 경정청구입니다. 예, 이상으로 법인세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세법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